응, 이제 귀머거리야. 얼마 안 남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저에게 돌아오는 순간 첫 번째로 또렷이 들은 것은 남편의 그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벽에 몸을 기대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귀머거리. 그건 분명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무엇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일까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추어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소리 속삭임처럼 낮은 소리는 여전히 제게는 안개 속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늘 솔직했던 제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 채 저는 여전히 청력이 없는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 찰나의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누군가와 나눴던 통화 내용과는 달리 지금의 목소리는 제가 20년간 익히 들어온 친숙한 말투였습니다. 그 이중성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의 입술만 주시했습니다. 눈빛에 의문을 담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을 읽지 못한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주름진 이마가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의 통화를 듣지 못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남편은 곧 다정한 표정으로 다가와 저를 포옹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순간에 낯설어진 남편의 품에서 저는 한 달 전 느꼈던 공포와 혼란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 샤워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리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귀를 틀어막았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이 무성 영화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돌발성 난청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당장 시작해야 하지만 경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핸드폰 메모장으로 전달받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난청이래, 경과는 알 수 없대라고 핸드폰 메시지를 보여주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 한울식품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 유통망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한울식품은 최근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청력 상실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고 부사장을 맡고 있던 남편이 회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남편의 지지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밤에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 담당 의사인 강동철 의사는 돌발성 난청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간혹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착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 일로 중요한 출장을 일주일간 다녀온 사이 제 상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뼉을 쳐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의사는 제 청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집으로 왔는데 귀머거리 얼마 안 남았다. 그 통화가 저에게 들린 남편의 첫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지금 남편을 믿고 이제라도 기쁜 소식을 알리거나 남편이 했던 그 말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철저히 숨기는 것. 그리고 저는 긴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귀머거리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이후부터 아침마다 남편은 제게 귀에 좋은 영양제라며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마움으로 받아들였던 그 행동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심장이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책을 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 발신자를 확인한 뒤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계심? 불안감?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척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입모양을 확인할 수 없는 자세를 취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있을 땐 전화 조심히 해. 깜짝 놀랐잖아. 그래, 약은 매일 챙겨주고 있어. 꾸준히 먹이면 돼. 걱정 마. 의사도 난청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왔다고 생각할 거야. 제 손에서 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마비? 난청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통화 후반부에 남편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의 모든 말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회사도 모든 재산도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여자, 저였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들고는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들은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돌려 살짝 저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는 독사의 접촉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는 게 어떨까? 남편이 핸드폰 메모장으로 보여준 메시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눈에 담긴 공포와 분노를 그가 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침실로 들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려고 한다니.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침대 한 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놓인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와 남편의 모습. 그 미소가 이제는 모두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저희가 아이를 갖기 위해 시도했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5년 차, 사업도 안정되고 미래를 꿈꾸며 아이를 가지려 했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임 진단.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흘린 뜨거운 눈물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 시작된 여러 번의 시술과 실패,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의 마음.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해라고 말하던 그가 나중에는 아이 얘기만 나오면 방을 나가버리던 모습.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나를 미워했던 걸까? 그 미움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걸까? 마지막 시술 실패 후 남편은 더 이상 시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때 실망이 가득 찬 그의 눈빛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남편의 행동은 불임으로 인한 실망으로 연결짓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나의 불임 때문인가? 라고 순간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20년간 일군 회사,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공범이 누구든 그들의 계획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회사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누군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가 보기에 여전히 당당한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평소 제가 회사에 갈 때 자주 입던 네이비 블루 정장을 골랐습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넥타이 핀 같은 작은 액세서리까지 신경 쓰면서 저는 CEO 박영자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하고 친구 잠깐 만나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거짓말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 그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가까운 여직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우식품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저를 알아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들 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궁금증과 걱정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임원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를 본 임원실 비서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남편은 어디 있나요?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지금 회의실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십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비서가 서둘러 회의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다급한 발걸음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고 당황한 표정의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의 표정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갑자기 회사가 보고 싶었어요 라고 적어 보여주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안의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저를 보는 것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가 남편과 가까운지, 누가 불편해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사 구경 좀 할래요? 많이 그리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그와 가까운 여직원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비서 정미라와 마케팅팀 이 과장에게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과 가깝다고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라는 저를 보자 너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중한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서 남편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신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케팅팀 이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남편을 향한 특별한 시선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가답게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누가 남편의 불륜녀일까요? 하지만 직원들 중에는 특별한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일까요? 남편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피로를 느끼는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고 가요. 저는 핸드폰에 좋아요라고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점심을 먹고 회사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나오던 때였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시선이 향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수미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미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있을 법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업무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제품 출시일을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라는 남편의 말에 수미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의 평범한 교리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수미가 문 쪽을 바라보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수미는 급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자야, 보고 싶었어? 수미는 서슴없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그녀가 사용해온 향수, 그 향기 속에 수많은 추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많이 좋아진 거야? 수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사람들 보고 싶어서 왔어라고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미안해. 바빠서 자주 못 찾아갔네. 요즘 신제품 출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번 주 주말에 집에 놀러 갈게. 수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미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제가 어려울 때 마지막 남은 돈까지 투자해 지금의 한울식품 성공에 기초를 다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며 서로에게 의지해온 자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을 때도 병원에 동행해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야, 아이가 없어도 너는 이미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던 그녀였습니다. 남편과도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로 서로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였습니다. 모두들 널 그리워해. 빨리 돌아와서 회사를 이끌어줘. 수미의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 친구, 20년 지기 친구 앞에서 순간 모든 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통화, 그 약, 모든 걸 털어놓고 수미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저에겐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현관벨 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수미가 화사한 미소와 함께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어디 있어요? 수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에 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수미가 거실로 들어오자 저는 반가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미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남편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왔고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오랜 친구와의 담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미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20년 우정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많이 힘들지? 의사는 뭐래? 좋아질 가능성은 있대? 그녀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여줬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치료 중이야. 아직은 차도가 없어라고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수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좋아질 거야. 영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최근 있었던 일들. 그러던 중 제가 잠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수미가 갑자기 제 옆에 앉은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훈 씨, 그때 그 호텔 정말 좋았어요. 우리 조만간 한 번 더 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도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좋은 방으로 예약할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약은 잘 먹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수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온 길 잊지 마세요. 정훈 씨는 너무 오래 그녀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난 항상 영자 옆에서 2인자였죠. 내가 투자한 돈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항상 영자가 모든 걸 가져갔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수미가 이런 말을 하다니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수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알아. 조금만 참아. 곧 있으면 우리 둘이 살 수 있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수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난청도 운명이었나 봐. 우리의 사랑을 하늘이 맺어준 것 같아.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격분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려다 간신히 자제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라고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꾹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떨리는 입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반복해서 끼얹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 우정과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후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핸드폰만 보는 척했습니다. 수미는 제가 없는 사이 더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고 남편도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 앞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또는 제가 그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따귀를 날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그 방심이 결국 그들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을 것이고 그들의 계획을 철저히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의 몇 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저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속고 있는 희생양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이 매일 아침 챙겨주던 영양제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 약을 모으자 작은 비닐봉지에 흰색 알약이 10개 정도 쌓였습니다. 이 약이 정말 독약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분석 의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았던 강동철 의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영자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동철 의사는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영자님, 요즘 많이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지난번 검사 결과를 보니 청력이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더군요. 가족들도 좋아하시죠? 의사의 질문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강동철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저는 문을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청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있어요. 강동철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긴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남편과 친구의 대화, 그리고 약에 대한 의심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남편이 매일 영양제라며 챙겨주던 약입니다. 이 약이 정말 제가 의심하는 것처럼 독약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동철 의사는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알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적 문제를 넘어선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의학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자님, 정말 큰일을 겪고 계시는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2일 후 강동철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강동철 의사와 함께 모르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님,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법의학 전문가 김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약에는 심장 박동 조절 약물의 고농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심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강동철 의사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약물은 저용량으로는 심장 질환 치료제로 쓰이지만 고농도로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 리듬의 이상을 일으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영자님, 이 일은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의 관계와 계획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강동철 의사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약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복용하는 척은 해야 해요. 강동철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모양의 가짜 알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짜 알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서서히 죽이려 한다는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남편과 수미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장소, 대화 내용, 모든 것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완전히 구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즉시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아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도 않았을 서류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던 중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남편의 카드로 그랜드 호텔 결제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출장을 갔다고 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달력을 확인해 보니 이번 주 금요일 남편이 중요한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가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번 주에 친정에 다녀올까 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좀 쉬다 올게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책감을 달래는 방법인지 아니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기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 근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에 짐을 풀고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후부터 그랜드 호텔 로비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예상이 틀린 걸까요? 그들이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한 걸까요? 저녁 7시경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호텔에 들어왔고 10분 후 수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로비에서 만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수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하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한 채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니.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체크인하는 장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까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카페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수미는 불륜 관계였고 그들은 함께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모텔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 제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의심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복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밝게 웃으며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수미와 함께 밤을 보냈던 남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니 연기의 달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연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올 때까지 최상의 연기를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말에 수미 생일이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당신도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쉴래요. 나 대신 축하해줘요라고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티에 가지 않아야 수미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요. 수미의 생일.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왔습니다. 고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미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저택 앞에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선물 상자를 손에 든 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주저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미의 생일 파티 장소에는 여러 명의 친한 지인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해온 동료들, 수미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미의 미소, 남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들 주위로 모인 축하하는 사람들. 완벽한 장면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만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본 수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오늘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습관적으로 말을 꺼낸 수미가 당황하고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려던 순간 몸이 괜찮아져서 왔어. 가장 친한 친구 생일인데 와야지.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말을 이어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친구인 명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자야, 너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야? 언제부터? 저는 침착하게 방 안으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소 제가 입던 스타일의 우아한 원피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제 트레이드 마크인 진주 목걸이까지 완벽하게 CEO 박영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들 반갑네요. 오랜만이죠? 저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영자야, 다 나았구나. 한 친구가 감동의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미에게 다가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수미. 특별히 신경 많이 썼어. 열어봐.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았습니다. 마치 사교 모임에 온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가슴은 폭풍 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수미가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물 상자를 완전히 열자 그 안에는 2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흰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빨간 봉투부터 열어봐. 수미는 망설이다가 빨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사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찍힌 남편과 수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로비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엘리베이터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모든 증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놀란 숨을 들이켰고 다른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흰 봉투를 열어봐. 제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흰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의학 전문가의 약물 분석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저에게 먹이던 영양제의 성분 분석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조절 약물의 고농도, 함유, 장기간 복용 시 심장마비 유발 가능성, 매우 높음. 누군가 보고서의 일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남편과 수미는 창백해진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그들의 계획이 모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내가 청력을 잃었을 때 너희들은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오랜 지인들이 너희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저는 지인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2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보세요. 제가 난청으로 고통받을 때 이들은 제 회사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 독약을 먹이고 살인을 계획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2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방 안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지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야, 제발. 이건 다 오해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눈 더러운 대화, 그리고 매일 먹인 약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모두 알게 됐어. 사랑과 우정을 가장한 배신이 이렇게 추악할 줄은 몰랐네.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대화 좀 해보자. 이건 정말 큰 오해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해칠 수 있겠어? 저는 냉정하게 휴대폰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청각을 잃었을 때보다 청각을 되찾고 난 이유가 나한텐 더 지옥이었어.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벗어날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겠어. 증거는 완벽하고 살인미수와 공모죄로 두 사람 다 처벌받게 될 거야.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희를 믿고 사랑했는데 그걸 이용한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수미는 울며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진실 앞에서 누구도 그들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제 저는 그들과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수미와 남편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의 집을 나와 택시 안에 홀로 앉았을 때 비로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우정과 결혼 생활, 그 모든 추억과 신뢰가 산산조각난 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시선은 신경도 안 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읽은 공포와 당혹감, 주변 사람들의 충격에 찬 시선, 이 모든 것이 제게 승리감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제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택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희생자가 아닌 진실을 직면하고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강인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과 수미의 재판은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증언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정에 선 남편과 수미의 모습은 파티장에서 보았던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로 최후 변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정훈, 최수미는 살인 미수 및 공모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청력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모든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비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더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일군 회사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악의적 혼인 파탄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적 결과는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모든 직원들은 제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울식품의 CEO로서 제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남편과 수미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직원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앞으로 한울식품은 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한 이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하게 성장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 지 1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발성 난청을 겪으며 경험했던 그 고통과 외로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회사에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울식품의 성공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소리의 다리 센터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단체 대표들,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한울식품의 직원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긴장되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청력을 잃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보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좌절감.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을 참으며 발표를 마쳤을 때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화로 박수를 치는 청각장애인들의 모습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개관식 후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센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을 하나씩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친구의 배신 이후 제 마음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센터 오픈 2달 후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줄 특별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저희 센터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쪽은 지민이에요. 오늘부터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아이입니다. 7살 지민이는 작은 체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안녕, 지민아. 제가 말하자 지민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민이는 선천성 청각장애가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푸른나무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어요. 처음 오는 곳이라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저는 지민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짓 언어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를 준비하면서 배운 기초적인 수화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여기는 재미있는 곳이야.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무서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수화로 대화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 나도 한때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 지민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더니 수화를 이어갔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래,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정말 무섭고 외로웠지. 하지만 지금은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지민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있던 경계심이 살짝 사라지고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센터를 천천히 둘러보며 지민이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음악실에 들어섰을 때 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아노에 관심이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소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니?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센터에 피아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같이 피아노를 배워보자. 그날부터 제가 직접 지민이의 피아노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센터에서 만나 피아노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지민이는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이와 저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를 시설로 데려다 주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곳의 열악한 환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좁은 방에 여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관심의 부재. 지민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민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제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6개월의 긴 과정 끝에 마침내 입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본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수화로 표현한 엄마라는 단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던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지민이를 위한 방을 꾸미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늘색 벽지, 별이 그려진 천장, 작은 책상과 책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연습할 수 있는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민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소중한 것을 줍니다. 제게는 그게 지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와 회사에 각자 떠나고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나누는 일상. 배신과 상처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지민이가 따뜻한 봄을 가져왔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지민이는 10살이 되었고 피아노 실력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진동을 느끼며 연주하는 특별한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손끝으로 느끼는 진동을 통해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녀는 때로 눈을 감고 온몸으로 진동을 느끼며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지민이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아로 물었습니다. 엄마, 소리가 어때요? 저는 수아와 말로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워. 우리 지민이 피아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야. 지민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이를 품에 안으며 그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저는 청력을 잃었을 때 진정한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었을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역경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민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미래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진실로 채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배신과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다시 한번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의 세계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저와 소리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민이,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 끝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그 선물이 지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의 멜로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